영광의 서막인 줄 알았던 네덜란드의 유로 88 우승은 안타깝게도 영광의 시작과 끝이었다. 오렌지 3종사가 로쏘네리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승리의 여신은 여전히 그들의 편이었지만 오렌지 군단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승리의 여신은 그들을 외면했다. 특히 승리의 여신은 반바스턴에게 매우 박하게 굴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반바스턴은 대회 내내 침묵을 지켰고 네덜란드는 16강전에서 서독에게 패해 탈락한다. 유로 9위에서 반바스턴은 덴마크와의 4강전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유일한 키커였다. 그리고 이 유로 9위는 오렌지 3종사가 동시 출격한 마지막 대표팀 메이저 대회였다. 94년 미국 월드컵에 레이카르트와 루드 굴리트는 오렌지 군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지만 반바스턴은 참가하지 못한다. 반바스턴의 공식 은퇴는 1995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반바스턴의 은퇴는 1993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92-93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반바스턴의 현역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이다. 반바스턴은 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1995년까지 부상으로 2년을 통째로 날린다. 여러 번 수술과 재활을 거치며 그라운드 복귀를 희망했지만 신은 더 이상 이 위대한 스트라이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반바스턴의 시대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지만 오렌지 군단은 자신들의 위용을 되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90년대 초중반 젊고 유명한 선수들이 네덜란드에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때 등장한 대표적인 네덜란드 선수로는 베르캄프, 프랑크 더부르, 다비즈, 반데사르, 클루이베르트, 필립 코크, 오베르마스, 쉐도로프 등 셀 수 없이 많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네덜란드 레전드들은 이 시기에 등장한 선수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아약스는 94-95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기록하며 네덜란드 국민들로 하여금 반바스턴에 대한 향수를 빠르게 잊게 하였다. 이 당시에는 외국인 쿼터에 대한 제약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기 때문에 이 우승은 네덜란드 선수들이 중심을 이뤄 달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곧 네덜란드 황금세대의 태동을 의미했다. 90년대 말 기량과 경험이 한층 무르익은 네덜란드의 황금세대는 98 프랑스 월드컵을 겨냥했다. 98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수많은 언론에서 빅3로 디펜딩 챔프 브라질과 개최국 프랑스, 그리고 골든 제너레이션 네덜란드를 지목하였고 가장 주목할 선수로도 호나우두, 지네딘 지단, 데니스 베르캄프를 지목하며 이 세 팀의 축구 삼국지 구도가 형성되었다. 브라질, 프랑스, 네덜란드는 예외 없이 4강전의 세 자리를 차지하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두의 관심 속에 치러진 브라질과 네덜란드의 4강전은 브라질 호나우두의 장군에 네덜란드의 클루이베르트가 멍군으로 응답. 이후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로 접어들게 된다. 94 미국 월드컵에서 승부차기로 재미를 본 브라질은 이번에도 승부차기 승자가 되며 타이틀 방어전 자격을 얻는다. 2년 뒤 펼쳐진 유로 2000에서 네덜란드는 개최국이었다. 홈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에 힘입은 네덜란드는 월드 챔피언 프랑스, 당시 피파 랭킹 2위이던 체코와 속한 죽음의 조에서 3등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으며 8강전에서도 유고슬라비아를 6대1로 대파하며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이탈리아와의 4강전은 말 그대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 오렌지 군단의 오베르마스, 젠던, 클루이베르트, 베르캄프라는 강한 창은 아주리 군단의 파울로 말디니, 알렉산드로 네스타, 파비오 칸나바로, 프란체스코 톨도라는 강한 방패와 격돌한다. 이 대결에서 네덜란드는 잠브로타의 퇴장으로 한 명이 부족한 이탈리아를 상대로 경기 중 PK를 2개나 얻어내지만 2개를 모두 놓친다. 그리고 0대0으로 맞이한 승부차기에서 네덜란드는 2년 전 브라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탈리아에게 무릎을 꿇으며 위닝 멘탈리티 부족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 네덜란드는 3번이나 위대한 시대가 있었지만 메이저 트로피는 단 하나에 그치고 만다. 독일은 앞서 소개한 스페인, 네덜란드와 달리 화려한 축구 역사를 자랑한다. 오죽하면 축구는 22명이 90분 동안 공을 줬다가 독일이 이기는 스포츠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유로 2008을 앞둔 시점을 기준 독일은 월드컵과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를 각각 3회씩 우승했었다. 축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월드컵 기준 브라질과 이탈리아에 이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독일의 월드컵 우승 역사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데 독일의 월드컵 우승은 업셋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은 당대를 넘어 역사상 최강을 다투는 팀들과의 월드컵 결승 매치업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업셋을 만들어낸다. 독일의 첫 번째 월드컵 우승은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 챔피언이었던 매직 마자르 헝가리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195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헝가리 대표팀은 역사상 최강의 팀이라는 주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팀일 정도로 당대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던 팀이었다. 여기서 헝가리 대표팀이 어떻게 당대 최강을 넘어 역사상 최강에 도전하는 팀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920년대 후반 잉글랜드의 허버트 체프만 감독은 아스널 감독으로 부임하던 시절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이었던 WM 시스템을 고안해낸다. 체프만의 아스널은 WM 시스템을 바탕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에 따라 클럽팀과 국가대표팀을 불문하고 많은 팀들이 이 WM 시스템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국내를 넘어 세계의 새로운 시스템을 유행시킨 축구종과 잉글랜드의 국대는 하늘을 찔렀고 잉글랜드는 1934년과 1938년 초창기 두 번의 월드컵에 자신들보다 수준이 낮은 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라는 이유를 들어 월드컵 참가를 거부한다. 실제로 잉글랜드는 1930년대까지는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팀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 1934년 월드컵 우승국인 이탈리아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리를 거두며 비공식 챔피언에 오른 것이 이를 방증한다. 1950년대에도 세계 축구의 유행은 WM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었다. 잉글랜드는 1950년 브라질 월드컵에 최초로 참가하여 쓴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바로 자신들의 위용을 되찾으며 자신들이 여전히 세계 축구의 중심임을 피력했다. 하지만 1953년 11월 25일 세계 축구의 중심이 결정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 최고를 자부하던 잉글랜드와 당대 최고로 평가받던 헝가리의 대결은 세기의 대결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헝가리는 그때까지 단 한 번의 패배를 허락하지 않았던 잉글랜드 축구의 성지 웸블리에서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이며 잉글랜드를 6대3으로 무너뜨린다. 이 경기에서 헝가리의 히데쿠키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으며 헝가리의 에이스이자 원조 악마의 왼발 푸스카스도 골을 기록한다. 절치부심한 잉글랜드는 54년 월드컵을 앞두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로 원정을 가 복수전을 시도하는데 헝가리는 다시 한번 잉글랜드를 7대1로 박살내며 명실상부 당대 최강의 팀임을 입증한다. 헝가리 대표팀의 WM 시스템과 잉글랜드 대표팀 또는 다른 팀들의 WM 시스템의 차이점이 헝가리 대표팀을 당대 최강을 넘어 역대 최강에 도전하는 팀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은 바로 포지션 체인지였다. 당시까지 헝가리를 제외한 다른 팀들은 자신의 포지션에 국한된 플레이를 펼쳤다. 하지만 헝가리의 세베슈 감독은 포지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분적으로 무너뜨렸고 이것은 당시 1대1 맨마킹에 국한되어 있던 수비 전술에 매우 치명적이었다. 헝가리 대표팀의 최전방 공격수인 히데쿠키는 페널티 박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드필드 지역으로 자주 내려와 자신을 맨마킹하는 수비수를 앞쪽으로 끌고 나왔고 그로 인해 공간이 생긴 최전방 지역을 뒤쪽의 푸스카스와 푸치슈가 침투하였다. 이러한 포지션 체인지로 인해 헝가리 대표팀의 WM 시스템은 경기 중에 MM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자주 나왔고 앞서 말했듯 이러한 플레이는 대인 방어를 공략하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독은 헝가리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결승전을 앞두고 예상은 당연히 헝가리의 압도적 승리였다. 헝가리와 서독은 이미 그 대회 같은 조에 묶이면서 한 차례 전적을 쌓은 상황이었다. 그 경기는 헝가리의 8대3 승리로 끝난다. 헝가리가 조 1위, 서독이 조 2위로 올라갔지만 대진우는 서독에게 훨씬 유리했다. 서독은 4강전에서 약체 오스트리아를 만나 6대1로 가볍게 이기며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지만 헝가리는 8강에서 전기대회 준우승팀인 브라질을, 4강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우루과이를 만나 혈전을 벌인 끝에 올라와 체력이 많이 소모된 상황이었다. 참고로 브라질과의 8강전은 베른의 전투라고 기록될 정도로 격렬한 경기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범국 포지션인 독일은 전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다. 서독 대표팀 선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해주고 싶었고
이는 서독 대표팀이 제프 헤르베르거 감독과 그라운드 위의 사령관 프리츠 발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대진운과 강력한 동기부여에 이은 세 번째 이유는 서독 대표팀 선수들이 착용한 신발에 있다. 아디다스는 스위스 월드컵에 나서는 자국 대표팀을 위해 그라운드의 잔디 상태와 날씨 상황에 따라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축구화를 제공한다. 혁신적인 축구화를 손에 쥔 서독 대표팀의 제프 헤르베르거 감독은 결승전에 비가 오면 그에 맞는 축구화를 신은 서독 대표팀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전력의 우위를 보이는 헝가리 대표팀이 우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프 헤르베르거 감독의 바람대로 결승전이 펼쳐진 스위스 베른의 방크도르프 슈타디온에는 폭우가 내렸고 이는 서독이 헝가리를 제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헝가리 대표팀과 달리 자국 회사 아디다스로부터 혁신적인 축구화를 지원받은 서독 대표팀은 폭우 속에서도 자신들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은 3대2 대역전승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경기는 베른의 기적으로 명명되고 있다. 참고로 헝가리는 이 결승전에서의 패배로 인해 월드컵 역사상 가장 불운한 2인자로 기억된다. 헝가리는 1952년 9월부터 1956년 11월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35번의 A매치에서 단 1패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최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유일한 1패가 54년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것은 매직 마자르 헝가리 대표팀이 위대한 동시에 얼마나 불운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